이제 엑시노스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마치 정설처럼 회자되는 요즘, 수많은 벤치마크의 숫자들이 마치 그것을 증명하듯이 등장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 2021년 1월에 등장한 엑시노스 2100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코개수 싸움을 벌이던 모바일 AP 업계에 빅 리틀 구조가 등장했죠. 빅 리틀 구조는 다시 빅 미들 리틀로 진화하게 되는데 ARM의 다이나믹과 함께 정리한 내용들, 성능과 전력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설계적 고민들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엑시노스 2100의 CPU는 과거의 224 구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갔죠. 한 개의 빅코어, 세 개의 미들코어를 가진 134 빅 미들 리틀 구조입니다. 2 곱하기 4 조합을 사용하는 애플을 제외하고는 퀄컴 하이실리콘을 비롯해 이제 대부분의 제조사들의 CPU 설계가 134 구조로 정립이 되는 모습인데요. 우선적으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최대 성능을 좌우하는 빅코어에 대한 부분인데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CPU 개발팀이 해체되고 이제 해당 부분의 커스텀을 ARM이 맡게 되었죠. 지난 시간 이야기 나눴던 이 ARM의 커스텀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X1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사인 퀄컴의 경우는 크라이오 680이라는 별도의 네이밍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 역시 B코어의 같은 X1 코어를 사용하죠. 이제 ARM은 단지 IP 라이센싱과 아키텍처 설계를 넘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관장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엑시노스의 이야기로 돌아와 이 CPU와 관련해 정리해볼 만한 부분은 이전 세대에서 벌어졌던 엑시노스 CPU의 성능 논란인데 전작인 엑시노스 990이 경쟁 모델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와의 비교해서 성능이 다소 떨어졌었던 문제가 있었죠. 특히 이 두 AP,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의 경우 이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에 병행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특히 더 논란이 컸었는데 이 ARM의 커스텀 X 프로그램의 등장 이후 양사 모두 이 B코어의 자리에 코텍스 X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은 CPU와 관련해 이 엑시노스의 성능 열의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엑시노스 2100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엑시노스 쪽의 성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부분, 양사 모두 ARM의 코텍스 X를 B코어 자리에 사용하지만 엑시노스 2100 쪽이 조금 더 높은 클럭을 갖고 있고 미들코어와 리틀코어 역시 엑시노스 쪽의 클럭이 조금 높습니다. 물론 실기가 나온 후에야 해당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아직은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두 프로세서가 제조되는 공정도 삼성의 5나노 EUV 공정이고 코어 구성도 같은 상황에서 이 최대 클럭은 엑시노스 쪽이 조금 더 높다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동일 조건에서 클럭이 차이 나는 이유, 아마도 삼성은 발열이나 이 전력 소비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 아미고죠. 스페인어로 친구라는 뜻인데 글자들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멀티 IP 가버너라는 그 이름들처럼 CPU나 이 GPU, NPU 등이 동작할 때 이 전력 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죠. 이 내용을 두고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대체 그 작동 기전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보다는 독자 CPU 개발을 그만둔 삼성이 과연 이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로직 반도체 비전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직접 CPU를 만들 수 없다면 같은 조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이 엑시노스 2100의 CPU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반드시 독자 CPU를 만들지 않아도 더 나은 CPU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2.9라는 숫자와 아미고라는 단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조금 섭섭한 감정이 드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로직 반도체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로직 반도체를 남이 만들어주는 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걸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삼성의 이야기는 로직 반도체 설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이왕 한다면 조금 더 유망한 곳에 집중하자는 것. 엑시노스의 미래, 이들의 로직 반도체 비전을 책임질 더 중요한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대의 GPU 퍼포먼스 상승은 무려 40%입니다. 앞으로 실기기 테스트가 진행되며 증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40% 수준이면 스냅드래곤 888에 채용된 아드레노와도 성능 싸움을 해볼 만한 숫자입니다. 물론 이 GPU 성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엑시노스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 ARM의 말리 GPU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다소 우려스러우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핵심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더 높은 성능을 만드는 방법. 주목해볼 부분은 늘어난 MP의 숫자인데요. 지난 세대의 엑시노스 990이 말리 G76, MP 11 구성이었다면 이번 엑시노스 2100은 말리 G78, MP 14 구성입니다. 사실 이 글자만으로는 잘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식 발표상에서 ARM은 한 세대 전 모델인 G77에서 이 G78로 가며 25%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밝혔죠. 여기서 다시 프로세서의 개수가 11개에서 14개로 늘어난 것인데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그냥 많이 집어넣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4개나 이 G78을 집적할 수 있도록 발열과 전력 소비를 잡은 부분이겠죠. 발열과 소비 전력을 최적화해 동일 조건에서 더 높은 성능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 토대들, 그 위에 이제 내년에는 AMD의 mRDN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엑시노스의 GPU가 등장하겠죠. 독자 CPU를 포기한 삼성의 역량이 집중되는 곳. 그리고 아직 하나의 단어가 더 남았습니다. 독자 CPU 개발이 중단되고 앞서 이야기 나눈 이 GPU와 함께 삼성의 역량이 집중된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NPU인데, 이 NPU의 경우 스마트폰, 모바일 AP에 사용되면서는 카메라의 후보정 혹은 VR과 같은 제한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 모바일 AP 진영의 이 전체 로직 반도체 전략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모바일 AP가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을 넘어 새로운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 이 모바일 AP 제조사들이 향후 자율주행이나 AI, 머신러닝의 영역을 공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모바일용 로직 반도체 시장의 무게중심이 CPU에서 GPU로 넘어간 것처럼 가장 앞선 독자 NPU를 만들 수 있는 진영이 향후 진행될 모바일 AP 기업들의 사업 확장 시에 이들 간의 경쟁력을 가늠할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세계의 NPU를 실장한 이번 엑시노스 2100은 전작인 엑시노스 990에 비해 70%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CPU나 GPU의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크죠. 하지만 이 NPU와 관련해서는 아직 삼성이 어떤 확실한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결론을 맺기는 아직은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직접적인 경쟁자인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비교해보면 헥사곤 780 프로세서를 달고 등장한 이번 세대의 스냅드래곤 888 역시 엑시노스 2100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톱스는 초당 몇 조 번의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모두 초당 26조 번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울러 이 퀄컴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누비아를 인수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겠는데,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 자세히 정리하겠지만, 누비아라는 기업은 CPU 설계, SoC 구조,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 기업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2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 정도로 표현하지만 이 누비아를 이루고 있는 핵심은 인력과 이들의 노하우입니다. CEO인 제라드 윌리엄스를 비롯해 이 C레벨 임원들이 모두 과거 애플, AMD를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에서 이 CPU 설계와 같은 핵심 업무를 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누비아 인수 이후 이 스냅드래곤의 성능 향상, 퀄컴의 이 PC,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으로의 본격적인 행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애플을 살펴볼까요? 아이폰 A 시리즈와 아이폰 X의 A11 바이오닉에서부터 애플은 이 뉴럴 엔진을 채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수치를 놓고 따지면 상대적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얼핏 보면 애플의 역량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톱스라는 숫자는 특정 조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연산의 최대값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AI 관련 성능을 대변하지 못하는 참고치라는 것 함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과 관련한 핵심은 사실 이런 숫자들 넘어 훨씬 더 근원적인 부분에 있죠. 애플은 이미 M1 프로세서를 통해 노트북 시장, 향후 PC 시장까지 상방 통합을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기업이죠. 가데서를 통해 한번 정리한 내용이지만 이 자율주행과 관련한 비전도 어느 정도 공식화된 상황입니다. 만약 자율주행용 SoC 시장에 현재의 모빌라이, 엔비디아와 경쟁할 만큼 유망한 제3진영이 모바일 AP 제조사 중에서 등장한다면 현재로서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기업이 바로 애플입니다. 실질적인 로직 반도체 비전을 두고 평가할 때는 단연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는 점, 애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기업은 하이실리콘인데, 이미 전작인 기린 990에서 다빈치 NPU를 통해 소폭이지만 경쟁자들을 앞서는 모습을 보여준 이 하이실리콘은 만약 미국 제재가 없었다면 이 중국 로직 반도체 비전을 선도해서 이끄는 이름으로 아마 계속해 회자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 세대에서는 미국의 견제 덕에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NPU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경쟁사의 제품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나은 성능을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화웨이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 이번 기린 9000 발표에 이 NPU 톱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 비슷한 수준, 그에 다소 못 미치는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경우는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언제든 로직 반도체 시장의 유력 진영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이름이 되겠죠. 삼성과 비교해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데, 스스로 거대한 물량을 담보할 수 있고 나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설계 역량의 통신 분야까지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중 많은 부분 화웨이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이들은 모바일 시장에서 기반을 닫고 차근차근 AI,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시장을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어센드인데요. 이들이 중국 기업이고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기술력을 확보하는 순간 거대한 물량이 그대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 이들이 중국 기업이라는 것이 아마 화웨이의 가장 큰 무기가 되겠죠. 퀄컴과 애플,
화웨이, 스냅드래곤 A 시리즈와 기린까지. 여러분들은 이번 엑시노스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미 제재로 인해 제동이 걸린 순간 화웨이와의 격차를 벌리고 퀄컴, 애플과의 경쟁 구조를 이어나가야 하는 삼성. 핵심은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실기기들을 통해 증명된다면 2021년을 맞은 삼성의 로직 반도체 비전은 꽤나 단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시장에 쏟아졌던 수많은 비난, 그때 그 비난이 거셌던 만큼 오늘 엑시노스 2100의 이야기가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물론 아직은 증명해야 할 것이 남았죠. 이번 엑시노스 2100을 품고 출시될 갤럭시 S21은 CPU 개발 포기 후 수정된 삼성의 로직 반도체 비전을 검증받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번 S21 시리즈의 등장을 관심있게 살펴볼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파운드리와 이 설계 쪽 이야기들로만 이 에피소드가 꾸며지는 것 같아서 조금 꺼려지기는 했는데, 이 로직 설계 또 파운드리 분야가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후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최종 병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해봅니다. 그리고 계속해 이어지는 이야기들 가젯소울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